제 아는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실도 거의 운영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랩탑이 있고 뭐 출력문만 있으면 되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감지한 건데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잘 안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신입 변호사가 와서 하는 게 굉장히 루틴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판례 조사하고 자료 정리하고 뒷단 작업이거든요. 루틴화돼 있고 그러니까 얘는 AI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입 변호사를 잘 안 뽑는 것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AI랑 직업 언급되는 것 중에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거 압도적으로 판사예요. 영어 유치원이 긍정적인 교과 부정적인 교과가 사실 동시에 있긴 해요. 20년 뒤에도 우리가 자기 입으로 영어를 구사할까? 입시만 봐도 꽤 뒤에 이 문제거든요. 저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교육이란 게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북에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2, 3학년 풀게끔 하는 부분은 이건 경악스럽고 궁극적으로 애를 망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갖고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건 사촌이건 지금 방송보다 훨씬 더 세게 말씀을 드려요. 아예 망치지 말라고.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 능동적으로 애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AI는 버추얼이에요. 버추얼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데이터 세상이 주로 있죠. 피지컬 AI로 아직 많이 못 넘어갔으니까. 먼저 버추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럼 버추얼 AI처럼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원격 근무했을 때 타격감 별로 없는 직업군. 그러면 사실 뭐 상담사도 요즘 재택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아는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실도 거의 운영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랩탑이 있고 뭐 출력문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분들 즉 데이터 많이 만지작거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만지는 일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루틴화 돼 있어가지고 변호사는 그런 직군은 조금 아니지만 배우기가 쉬운 거 있죠. 당신이 해야 될 건 예를 들어 매뉴얼화된 이겁니다. 되게 나쁜 케이스지만 실제 요즘 발생하고 있는 범죄하고 빗대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게 잘 맞아요. 보이스피싱 100% 원격이죠. 누가 찾아와서 대면을 하나요? 원격이고 그 다음에 얘네 시나리오 기반이잖아요. 데이터 기반이고 그러니까 새로 누구 뭐 잡아오건 보이스피싱 조직 들어와도 그 시나리오 책 이것도 좀 여담이지만 이 책도 요즘 AI로 개발하는데 이거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달달달 외우게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에 비슷한 거면은 AI 대체가 많아집니다. 언급한 것 중에 사실 변호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뉴얼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법에 대한 학습이 지금 리갈테크 분야가 워낙 투자가 많다 보니까는 저는 이걸 작년 하반기부터 감지한 건데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잘 안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됐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신입 변호사가 와서 하는 게 굉장히 루틴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직군 내에서는 판례 조사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들이 만나갖고 뭐 아주 고액의 거래를 따낸다든가 법정에 서가지고 초반부터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뒷단 작업이거든요. 뒷단 작업은 우린 루틴화돼 있고 턴오버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AI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입 변호사를 좀 잘 안 뽑는 것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실제로 1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 데이터 긁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AI랑 직업 언급되는 것 중에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거 압도적으로 판사예요. 작년 11월까지는 12월은 제가 정치적인 이슈니까 빼겠습니다. 근데 왜 판사를 이야기하느냐? 저도 솔직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이제 전셋집에 살다가 약간 사기 비슷한 거 당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가고 있어요. 너무 뻔한 거고 변호사님도 얘기해요. 여기 100% 승소다. 칠 수가 없다. 근데 그거 알면 뭐합니까? 6개월 동안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인간의 잘못은 아니지만 판사님이 일이 많고 절차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판결인데 아니 공정하지가 않아. 편향이 들어간 것 같아.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 약간 뭐 뒷거래 있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정말 빨라지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 이슈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진짜 빨라지는 건 맞죠 당연히. 두 번째 이슈는 뭐냐 하면 편향이 없어질 것이다. 편향. 얘는 왜냐면 모든 걸 중립적으로 학습하고 뭐 남자도 아닌 거고 여자도 아닌 거고 뭐 지역 출신 개념도 없으니까 편향 없을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언급하는 분들이 적긴 한데 판사는 결국 늙어 죽잖아요. 돌아가시는 건데 사람이니까. AI 판사는 늙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 20년 지나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판단하니까 마치 500년 동안 근무하고 살았던 판사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 좋아요. 좋아 보이지만 여기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빨라지는 게 좋지만 편향이 없는 것 같은 게 좋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법적 이슈가 있어서 판결을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판결문이 딱 떠 바로 5분 만에 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너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긁어갔어. 그러니까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냥 징역 10년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 이게 내 이슈가 됐을 땐 과연 편향이 없다고 개인이 받아들일까? 사람이 잘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 면접관을 보잖아요. 면접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수용성이 높아요. 근데 면접 결과가 나쁜 분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이게 비인간적이다. 사람답지 않다.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입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대학에서 경희대에서 학생을 뽑는데 논술이나 이런 거 평가를 AI로 한다.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안 좋아하세요. 이 중요하고 그런 거 무슨 AI한테 맡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있고요. 또 편향성을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정말 데이터 학습 시키면 학술적으로 봤을 땐 편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판사가 편향이 많다. 그럼 인간의 판사가 만들어 수많은 편향을 학습한 게 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학습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직은. 이걸 또 필터링을 하고 막 고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판결을 학습시키는 건데 이게 편향이 있어. 그럼 편향을 지우기 위해서 판결이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 작업은 또 누가 볼 건데? 이거 되게 복잡한 이슈예요. 또한 이미 많은 시민들이 보여주는 게 만약 음성으로 뭔가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의 특성이 인구톡량적인 게 들어가. 그러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백인일 때 흑인일 때 또 만약에 인간 인터뷰한 걸 따내게 되죠. 뭐 억양이나 톤이 어느 지역 억양이냐에 따라서도 AI가 판결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깊게 들어가면 정말 논리적이냐 봤을 때 AI는 아직까지도 약간 블랙박스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제 인간은 그래도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딥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AI도 물론 판결문이라고 해서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 한 줄 한 줄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있죠. 인간 판사도 실험을 해보면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거예요. 점심 먹기 전과 후에 판결이 달라요, 실제. 점심 먹기 전에는 사람 배가 고프니까 약간 시니컬해요. 약간 세게 먹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이게 논문으로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걸 때려 넣어가지고 점심 전후에 형량 비교해보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가 형량이 약간 낮아요, 사실은. 이게 AI가 없냐? 있어요, 얘도. 저도 학생들하고 좀 법률 실험 많이 좀 어떤 걸 해봤냐 하면 학생들이 어떤 의견서 같은 걸 받아갖고 제가 30개를 동시에 입력을 해봤어요. 1번, 2번, 3번. 그럼 점수가 쭉 뜨고 순서가 떠요. 학생들이 이거 보여주면 대충 타당하대. 맞지? 저 친구 보고서 좀 더 좋네요, 교수님하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번호를 섞어요. 섞고 다시 똑같은 플랫폼에 입력해. 그러면 점수가 바뀌어서 나와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잖아요. AI한테 프로mp트 입력해도 매번 다른 게 나오잖아요. 매번 다른 판결을 해주는 판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개인 이슈로 봤을 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나는 8년 기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15년. 근데 이게 무슨 뭐 로또 뽑는 것처럼 다시 돌릴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판결을 내가 만족한 걸 나올 때까지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판사가. 이게 뭐 게임 뽑기, 가차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보면 문제가 있죠.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은 이겁니다. 인류가 AI한테 그 중요한 판사의 역할을 맡기게 되면 다른 것도 계속 맡기려고 할 거예요. 뭐 CEO, 대통령, 모든 것들.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인간은 아마도 모든 판단을 다 맡겨주면 따라만 하는 존재. 이건 기계하고 인간의 관계가 역정되는 거예요. 기계가 마치 신처럼 모든 걸 다 판단해주고 인간은 가만히 있다 기계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존재.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간 판사나 우리 법률 시스템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장면도 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실제 뭐 판사 케이스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 법에서도 보게 되면 변호사나 판사가 참고 용도는 써요. 다른 신에서 보게 되면 제가 휴머노이드라는 책에서도 다른 내용이긴 한데 폴란드의 한 럼주 회사가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CEO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기존에 있던 CEO를 내보낸 건 아니에요. 인간 CEO가 있고 아직까지는 AI 휴머노이드 CEO가 이사회에 등기는 안 돼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자기 라인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CEO들은, 이사들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편향성이 없게끔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럼 얘 의견도 참고해 보자. 저 이런 거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산업 구조와 고용 시장에 어떤 변화를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이 현재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지탱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처럼 인식하지만 중국이 AI랑 휴머노이드 투자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층은 AI 휴머노이드한테 맡기고 자국민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식산업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판도가 지식산업이 좀 더 몰리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걸 보게 되면 기존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에 대한 챌린지가 오는 거죠. 저만 봐도 그래요. 챗 GPT에 만약에 이제 $200 버전의 그 딥 리서치를 쓰게 되면 가끔씩 놀라는 게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미 저희 연구원들보다 난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팀 리서치에 돌리게 되면 한 5분, 10분 돌아가서 나오는 거 보면 속도는 게임이 안 되고요. 시간을 3, 4일 준다는 전자를 놓고 봐도 대충 박사과정 학생 4, 5명한테 리서치를 붙여야지 나오는 게 10분 만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인간의 지식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AI 때문에 사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도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식산업의 파이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퀄리티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 지식 노동자는 오히려 자기를 더 메타인지적으로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동시장을 놓고 봤을 때 몸을 많이 쓰는 직군은 AI 휴머노이드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밀려나면서 이들이 다른 쪽 마켓으로 지식산업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이 그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식산업은 만만해지냐? 만만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요구사항은 높아지면서 지식 노동자들은 더 챌린징 받게 된다. 전 큰 틀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DX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맥락으로 요즘에 AX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용어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AX는 거의 한국에서밖에 안 쓰는 용어예요. 외국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자꾸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인프라, 인하우스 AI 플랫폼 만들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의 지능을 증강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회사의 플랫폼이 후지건 뭐건 간에 알아서 자기 도구나 휴대폰인 툴로도 메타인지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쉽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새로운 AI가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공신력 있는 논문을 놓고 보게 되면 작년 거를 놓고 보게 되면 지맷을 보게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GPT하고 제미나이. 지맷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경영대학원 입학하는 시험인데 지맷 시험에서 이미 작년 기준으로 상위 1% 달성했어요. 근데 이런 툴들을 있는데 나는 안 쓴다. 또 툴이 있는데 내가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을 갖고 있어. 그런데 지맷 1% 정도 되는 직원을 10명 붙여놓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저를 기계니까 무시는 안 하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 진짜 충분히 못 뽐낼 거예요. 당연히 내가 더 확장적으로 사고하고 창의력도 있고 해야지만 이 도구를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이게 어려운 게 구성원들한테 창의성 얘기는 하지만 사실 조직에서 창의성을 말살해왔던 게 저는 우리나라 문화였다고 봐요. 다른 얘기하면 자꾸 뭐라 그러고 질문 못하게끔 하고 또 리더십만 봐도 그렇죠. 중간관리도 넘어가야지 리더십 교육을 받지 신입사원한테 리더십 얘기 안 하거든요. 신입사원은 팔로우십이란 말을 썼어요. 넌 다 따라가라.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사람이 다 툴이 너무 좋아지니까 자기가 사회생활 하자마자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 스킬 측면에서 리더십, 창의성, 도전정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메타인지적인 측면에서 또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측면에서도 사회 초반 신입사원이지만 수많은 박사급 연구원을 데리고서 일하는 것만큼의 그런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재편되고 있다고 봐요.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보면. 부담스럽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한 분과 외면하고 있는 분은 사실 사회에서의 대우 차이는 이미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저는 옛날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긴 한데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지금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줄을 일렬로 세워서 학교 랭킹 따져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줄을 세우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공정한 걸 바라잖아요. 공정한 걸 바라니까는 줄을 잘 세우길 바라는 거예요. 딱 불만 없이. 그러니까 1점, 2점도 오차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표준 커리큘럼, 이 범위가 있어. 요 안에서만 시험 문제 낼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뭐든지 최대한 객관화, 정량평가하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 없게끔 만들어놔요. 여기서 점점 더 좋은 대학, 좋은 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들이 성적이 높게 나오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실제 과학이건 수학이건 영어건 이렇게 대입시험 봤을 때 교수들도 잘 못 풀어요. 저희끼리도 그 얘기해요. 야, 우리가 수능 다시 보면 우리 학교 못 온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이 아이한테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되냐? 아니죠. 빨리 푸는 건 당연히 AI가 훨씬 잘해요. 얘가 전체를 다 이해해서 빨리 풀면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 푸는 걸 스킬로 만들어놨어요. 영어 지문 이만큼입니다. 제가 실제 수능 문제 봤더니 전 라인 읽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렇게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여기 보고 규칙이 있대요. 그렇게 바로 답을 찍어야 된대요, 그냥. 이거를 근데 인간이 알아갖고 무슨 업무에 쓰겠어요. 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지금 사실 입시 시스템을 가장 큰 좀 마틀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 단계 얘기를 드리면 입시 시스템에 대한 학부모님의 맹신, 그다음에 교사의
약간 맹신도에 있어요. 뭐냐? 아니, 입시를 없애란 말은 못해요, 저는. 어떻게 바꾸는 건지에 대한 해안도 저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환경 내에서도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하면 자율적인 학습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도 왜 국영수만 하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조금의 여유를 주면 좋겠고, 집에서도 입시와 관련된 학원만 보내시지 말고 최소한 고2 때까지만이라도 입시가 아닌 것도 아이가 잠깐 탐구해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 자꾸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커리큘럼을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들어갔을 때 자꾸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죠. 똑같은 걸 15년 공부했는데 어떻게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인지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전체 공부 분야 중에 10%만이라도 아무도 안 했던 걸 내가 공부를 했어. 만약에 내가 뭐 역학을 공부하거나 무장충을 공부하거나 또는 아무도 안 쓰는 이미 사라진 언어를 막 공부했어. 재밌어서 마치 무슨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말처럼. 입시장은 무관해져.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독특한 생각을 하게끔 뇌를 발현시켜 줍니다. 이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fMRI 갖고서 했던 수많은 뇌 실험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유치원이 긍정적인 교육과 부정적인 교육과 사실 동시에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AI로 자동 번역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AI 클래스 같은 게 일반화가 되면 일단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편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를 대부분 어른이 돼서 좀 구현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실제 외국인하고 딥하게 업무하는 환경에서 그들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뉘앙스나 전달력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배우게 해서 이 아이들 나중에 잘하게끔 한다. 이 논리를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당장 지금 시점만 놓고 보죠. 지금 시점 놓고 보게 되면 6살, 7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시점은 20년 걸리거든요. 20년 뒤에도 우리가 자기 입으로 영어를 구사할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AI 클래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이 이 시점까지만 듣고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입시하려면 이거 필요하다. 근데 입시만 봐도 꽤 뒤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기교육이란 게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물론 약간 더 본인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 챕터 다음에 뭐가 있는 걸 보고 싶어 해서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강남 보게 되면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고등학교 2, 3학년 풀게끔 하는 거 보면 이건 경악스럽고 그건 궁극적으로 애를 망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가 창의성을 갖고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의 조기 교육은 좀 리스크가 크다, 안타깝다. 저 그래서 친구들이건 제일 사촌이건 그런 거 물어보면 이거 강력하게 사실 지금 방송보다 훨씬 더 세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예 망치지 말라고.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 능동적으로 애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저런 건 괜찮죠. 애가 정말 먼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 만약 과학을 너무 관심 갖고 있어. 근데 이거 만약에 중학교 가야 배워야 될 커리큘럼인데 지금 애가 그 책을 보고 싶어 하고 막 실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전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무조건 땡겨서 부모님이 리드하는 거. 이거는 아이의 소프트 스킬 발달에도 안 좋고요.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협력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업무 효율성은 어떻게 향상될까요? AI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분들은 보통 AI를 잘 못 쓰세요. 생각해보니까 별로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대안. 이게 AI하고 나와 관계를 리더와 팀원으로 관계를 보시면 돼요. 내가 당연히 리더고 AI가 팀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1, 2년 차 된 팀원한테 사장님 보고할 자료를 만들려고 해서 이걸 한 자도 안 고치고 가서 보고하시면 나쁜 임원인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대안을 만들려고 해서 리뷰도 해주고 고치기도 하고 내 의견도 넣고 해서 가야지만 제대로 된 거잖아요. 딱 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상당수가 AI한테 뭔가 요구하면 딱 봐서 부족하게 보여. 이거 쓸모없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 개의 대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2번하고 3번을 합쳐갖고 내 의견 플러스 알파에서 이렇게 해줘봐.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자꾸 한다라고 보시면 같이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직원들 대할 때 좋은 리더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휴머노이드가 이제 휴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근데 인간에 뭘 닮았냐면 일단 외형도 닮아야 돼요. 뭐 키는 좀 작거나 약간 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도 너무 거인이거나 너무 또 작아도 안 되고 대충 아이에서 성인 사이의 키를 갖고 있으면서 인간처럼 몸통, 팔 2개, 다리 2개, 머리 하나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 또 이제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 인간처럼 기본 손동작이나 발동작 할 수도 있고요. 또 AI에 의해서 제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조금 더 휴머노이드라고 보고, 뭐 원격 제어하는 것도 휴머노이드라고 놓고 보지만 요즘에는 약간 AI 기반의 자율성까지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꼭 사람처럼 생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길게 얘기하면 거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물건을 만지면서 쓰는지를 좀 살면서 생활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이렇게 문고리 열 때 보면 이 정도 문고리 이렇게 딱 열고 뭐 의자에 앉았다가 물건 들고 가고,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일상 발생하는 일인데,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키가 한 4m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무실 들어오다가 문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손가락이 없어, 이거 뭉툭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 덩어리만 있어, 그럼 또 다른 건 밀 수 있는데 이게 문 손잡이를 못 여니까 또 문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죠. 즉 인간이 최적화된 건 아닌데 우리의 공간과 사물은 인간에 맞추다 보니까는 인간에 맞춘 기계가 기존 공간과 사물이 최적화가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로봇을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로봇이 요즘 유튜브 영상도 나오니까 상상 한번 해보시죠. 몸통이 있고 키 한 저만한 팔 2개, 다리 2개 있는데 만약에 머리가 없어. 여기가 없어요. 동그란 부분. 이러면 또 대부분 실험을 해본 사람들이 기괴하다고 그러고 약간 불편해요. 마치 귀신 본 것처럼.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게 여기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어요. 저항감이.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근데 또 너무 사람을 닮았다? 이건 또 다른 뭐 질문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불편하긴 합니다.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아니 휴머노이드가 집에 들어왔어요. 또 공장에서 일을 해. 그러면 우리가 공장이나 집에 새로운 기계나 전자제품 들어오면 사용법을 열심히 익히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사용법을 보통은 잘 익히지 않는다는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걔가 와가지고 만약에 빗자루를 들었어. 그럼 우리는 얘가 인간처럼 이렇게 약간 아래를 바라보면서 비지를 하겠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새로 들어온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동글뱅이 위에 막대가 2개가 딱 달려있어. 그럼 우리 딱 막대를 보자마자 도대체 저 막대는 무슨 용도일까? 저 괜히 뭐 약간 찜찜하기도 그래요. 인간처럼 생기면 우리는 뭔가 인터액션, 조작을 하고 소통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제가 움직일 거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통 같은 거 훈련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또 저런 것도 있죠. 저는 이제 만화 속에서 로봇 하면 저는 가장 친근하고 제가 좋아하는 로봇은 아톰 같은 건데, 또 요즘 아이들은 다른 게 있고요. 우리는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만화를 통해서 로봇의 원형에 대해서 익숙해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들이대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들이보면서 또 이렇게 반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로봇을 인간처럼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보인다면 어느 정도 닮아야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뭐 에질리티,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니트리 로봇을 보면 딱 봐도 팔다리 있고 사람을 닮았네. 하지만 누가 봐도 저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100% 알아요. 그죠? 그걸 딱 봤는데 얼핏 봤는데 사람이었나? 이 생각이 드는 로봇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딱 봐도 사람을 닮았지만 사람은 100% 아니다. 금속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 또 머리는 있지만 뭐 머리카락도 없고 눈, 코, 입도 온전히 없어요. 그냥 약간 타원형으로 머리만 붙어 있고 가끔씩 뭐 반짝반짝거리는 정도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사람처럼 닮은 거, 예를 들어 여러분 보셨던 영화 중에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 또는 또 유럽이나 중국에도 일부러 사람처럼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봤던 케이스에는 스티브 잡스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홍콩에 밀랍 인형 박물관 가게 되면 사람을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 지나서 얼핏 보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도 조금만 봐도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불쾌감의 감정도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좀 합리적인 주장이 이건 것 같아요. 진화론적으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 종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종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현존하는 인물 중에 제가 실제 만났던 분 중에 이분이 네안데르탈인하고 닮았다는 분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강호동 씨였어요. 옆에서 같이 토크쇼 할 때 앉아있었는데 보니까 덩치도 정말 너무 좋으시고 목도 약간 이렇게 짧으신데 흔히 기골이 굉장히 장대하신 약간 씨름이나 럭비 선수 같은 네안데르탈인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딱 보면 고릴라는 아니지만 사람인데 굉장히 좀
좀 강인하고 튼튼해 보인다. 인간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대요. 두려워. 근데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한테도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제가 날 공격할 것도 같고 제가 나의 어떤 동반자나 나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날 지배하거나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이제 언캐니 밸리라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언캐니 밸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인간처럼 안 닮게끔 만드는 게 상업적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휴머노이드와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 여기 신기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어떤 전자나 뭐 기계 이런 것들 중에 이름 붙인 거 있으실까요? 인간이 아닌데 이름 붙였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아닌데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 건 배우자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아닌데 이름 붙인 게 저희 집에서는 좀 있긴 있어요. 로봇 청소기. 얘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 락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제 제자 중에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교수님 저는 로봇 청소기 아직 없고 원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되어 있는 너무 좋은 거 샀어요. 얘한테 이름을 붙인 학생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너 좀 아픈 거다 이건. 그래서 교수님 아니 왜 로봇 청소기는 되고 세탁기는 왜 안 되냐. 세탁기도 비싸다.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는 누가 봐도 뭐 대화도 없고 기계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간처럼 뭐 왔다 갔다 빠리빠리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도 팔다리가 없지만 왠지 솔도 밖에 나오면 약간 벌레 같은 느낌도 들지만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얘는 말도 해요. 뭐 지금 저 걸레 빨러 가고 있어요. 세탁기는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붙였다는 건 그냥 뭐 로버락의 S9 청소기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를 보는 거예요. 얘를. 근데 이런 가전제품 말고 또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동차. 특히 이제 뭐 컨버터블 같은 거 타는 분들 보면 이름 자꾸 붙이세요. 나중에 차 판매할 때 약간 눈시울이 나는 글썽여졌다는 분도 있고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전에 자동차 판매할 때 왠지 헤이딜러에서 갖고 가시는데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는데 왜 미안하기도 하고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름 많이 붙이실 거예요. 지난달에 대중 판매 약간 했던 유니트리 로봇도 보게 되면 구매하신 분들이 자꾸 옷을 입혀요. 그 이름 붙이고. 이게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험해봤더니 뭔가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많은 게 바뀌어요. 아까 자동차 판매할 때 제가 약간 울컥했던 것처럼 얘가 만약에 폐기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대학까지 된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오늘까지는 나랑 같이 일했고 내일부터 이제 다른 공장으로 팔려갈 거야. 그럼 얘가 또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 박사님하고 한동안 일했어도 저는 행복했고요. 저 없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얘기를 만약에 들으면 울컥하겠죠. 실험을 해봐 드는 게 나타납니다. 아이들 실험에서 이제 어떤 걸 해봤냐 하면 작은 로봇이 이렇게 와요. 기우뚱기우뚱 와서 나는 이름이 미키야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갑자기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질 때 되니까는 나랑 더 대화하려면 배터리 좀 갈아줘. 그럼 애가 가서 배터리 갈아주려고 유치원생이. 일부러 배터리가 안 맞게끔 설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맞게 낑낑낑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유치원 아이가 나 미키인데라고 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해요. 근데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배터리 다 되는데 갈아줘. 이름 몰라. 이때는 덜 미안해합니다. 실험 끝난 다음에 아이한테 미안함 척도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은 요 지점이 흥미롭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포인트도 많이 있지만 좀 무섭기도 한 이런 부분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인류가 이제까지 맞닥뜨렸던 그 어떤 도구보다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직접 몸으로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산업혁명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저쪽 있으신 분들은 나는 어른이 돼서 인터넷 썼다. 또 스마트폰도 그렇고 저는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인류가 만들었던 자동차보다 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 휴머노이드를 현재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가장 산업 현장인데 공장, 물류센터 이런 데예요.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가장 나한테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현상이 일자리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나한테 직원 역할을 할 건지 또 동반자인지 또는 경쟁자인지 상당수가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경쟁자처럼 밀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포드, BMW, 현대차 다 이런 계획 갖고 있고 BMW는 뭐 실험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뭐 노동자보다 7배 더 일을 잘한다. 효율성 측면에선 또는 시간도 4배 정도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이슈가 들어올 거고요. 또는 지금도 보면 우리가 뭐 가전은 뭐 세계의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세탁기 이런 것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우리 집에서 할 거예요. 이름도 붙이고. 근데 여기에 이미 소니가 예전에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시도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휴머노이드나 AI 기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잘은 안 됐는데 앱스토어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소니가. 그런데 이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요. 휴머노이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 근데 얘한테 수학을 알려줘. 또는 얘하고 뭔가 놀아줘. 근데 놀 때는 영어로만 이야기해줘. 이런 게 추가적인 모듈 다운로드 형태로 해서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에서만 봐도 여러 개가 발생하겠죠, 변화가. 애가 학원을 안 갈 수도 있고, 집에 오던 방문학습지 선생님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학습 체크해 주는 것도 별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는 이게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또 지금만 봐도 일부 사람들은 AI 챗봇하고 뭐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구와 관련된 시나리오에서도 두 가지가 지금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는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한 집단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하고 함께 생활하고 너무 편해지고, 심지어 지금 성인돌 만드는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기술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밖에서 충분히 받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는 휴머노이드 몇 대랑 편하게 내 맘대로만 살래, 나만의 왕국, 이렇게 해서 인간의 관계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휴머노이드를 이런 너무 개인화된 쪽에는 약간 못 쓰게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한다고 하게 되면 인간이 어려워하는 작업에는 휴머노이드가 막 투자돼서 하고, 인간은 좀 더 노동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육아 부분도 어려운 것만 도움받게끔 해놔. 그럼 가족을 만들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또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계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드라이브 하느냐에 따라 갖고 개인이나 뭐 조직이나 국가나 인류 전체의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변화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쓸만한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약간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데, 이미 지난달에 완판했어요. 개인 판매했던 거 완판했고, 일론 머스크, 애절리티 이런 어떤 기업이나 CEO들이 언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는 무조건 5년 이내에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변화입니다. 네, 몇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지점. 성적 해소를 위한 휴머노이드의 개발, 휴머노이드 범죄 등 윤리적으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휴머노이드한테도 어떤 권리를 줘야 될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냐? 공격할 수 있죠. 이미 미국의 그 국방고등계획연구원이 다르파에서는 2030년까지 전장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뭐 비밀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몇 개월 전인데 이미 유니티리 사족보행 로봇에는 소총을 장착해서 캄보디아하고 연합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전장은 휴머노이드가 휴머노이드끼리 싸우거나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그럼 인간은 휴머노이드를 공격하거나 막대해도 될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았어. 집에 왔더니 구형 휴머노이드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몽둥이로 너 때릴 거니까 넌 맞는 신용하고 힘들게만 하지 반격을 하지 마. 나한테 맞아. 막 때리면서 화를 풀어. 여기선 피해보는 게 없으니까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가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휴머노이드가 만약에 인간의 모든 동작을 조금이라도 학습을 하게 된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 신에 대해선 학습은 꺼나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과연 인간한테 좋아지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인간처럼 보이는 로봇이니까 화를 풀 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히려 인간처럼 보이는 로봇한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게 나잖아요. 이게 나한테 학습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재된 폭력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로봇에 대해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얘네 그냥 무슨 뭐 희한한 생각을 해가지고 권리를 줘, 이게 아니라 인간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휴머노이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휴머노이드하고 인간 사이에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까? 이것도 사실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얘가 또 세금을 내게끔 될 거예요. 물론 휴머노이드는 뭐 통장 개설하고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생산성만큼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지만 국가 세수가 확보가 되고 소비시장이 돌아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SF적인 상상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정치권, 뭐 좌파건 우파건 간에 이 논쟁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뭐 법, 철학,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인간끼리 살 때와는 다른 맥락으로 또 자꾸 언급이 돼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휴머노이드가 이제 많은 부분, 특히 생산 과정에 휴머노이드가 대체하지 못할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한번 토의했던 건데 뭐 상상을 해보시죠. 제가 작년에 봤던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흑백 요리사가 있는데 거기 뭐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제 멋진 요리사분이 나타나시잖아요.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에드워드 리가 하는 식당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6개월이 걸려요. 파인다이닝 먹으려고 했더니 30만 원짜리 코스야. 이게 있고요. 에드워드 리님을 학습한 휴머노이드가 똑같이 있어. 대충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고 또 음식 똑같이 만들어. 근데 얘는 다음 주만 먹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10만 원이 먹을 수가 있어.
6개월 기다려 30만 원, 일주일 뒤에 10만 원.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냐? 의외로 후자를 또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나 그래도 전자다 무조건.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딱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대체를 한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하는 것들을 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죠. 고도의 어떤 스포츠, 운동 능력, 예술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학습시키면 지금 되기는 돼요. 그러면 미래에 올림픽이 사라지고 각국의 휴머노이드들끼리 올림픽을 할까? 전 이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달인가 보게 되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마라톤도 지금 개최해요. 중간에 배터리 갈아 끼는 조건으로 이제 마라톤 대회 하는데 이거는 기술의 경이로움을 그냥 시도하는 거지 인간이 했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즉 우리는 인간이 가장 좋아서라기보다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삶의 여정, 스토리, 인간의 어떤 몸의 한계를 알고 있어서 거기서 보여주는 가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거 좀 더 이제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떤 문화, 예술, 콘텐츠 이런 인간다운 영역에서는 오히려 산업이 더 증가할 것이다. 왜냐? 인간의 생산품이 있어야 좀 먹고 사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을 휴머노이드가 서포트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간은 여기에 대한 노동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예술 콘텐츠 쪽에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역사가 이미 그렇게 흘러왔죠. 저희 이제 새마을운동 그 전부터 역사를 보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새벽 청소 맨날 나가고 했었는데 새마을운동 할 때랑 지금만 놓고 봐도 지금이 훨씬 더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즐기거든요. 드라마, 영화, 음악 얼마나 총량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책을 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머노이드는 이미 눈앞에 와 있는 물건인데 산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중국, 유럽이 앞서가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좀 뒤에 있습니다. 완제품 만드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었고 또 우리가 로봇을 뭐 삼성이나 LG가 작년에 새로운 팀을 만들었으니까 또 잘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좀 공학적인 결과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인문사회과학적으로 더 많은 고민들을 소비자가 또 주권자가 직원들이 해야지만 더 좋은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바꿀 하나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기 때문에 기업의 엔지니어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저 일반 분들도 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보게 되면 이게 미래 산업 중에 하나니까는 엄청나게 새로운 기업 변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슈 때문에 대중들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